안녕하십니까. 중개사 민법 46번부터 시작합니다. 46번 지문이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어,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46번 보면은 갑이 본인입니다. 갑이 본인.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 을이 무권 대리인. 병이 상대방으로서 매수인입니다. 1번 지문을 보면 을이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인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질의 원칙에 반한다. 이거 맞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으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미리 대리관계, 무권 대리관계에 관해 좀 아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에 소급하여 중복됐네요.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리권은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제 지문을 봅니다. 우리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본인 갑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인 갑을 단독 상속을 하게 되면은 무권 대리인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하고 나서 본인의 지위에 서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대방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권 대리행위가 있었는데 이 갑에게 무권 대리행위 상대방이 본인인 갑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는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에 승낙한 것으로 추인을 한 것으로 한다면 대단히 이 불합리하죠. 아까 제가 전문에 있었죠. 아까 얘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에게. 상대방은 그 본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문 기억 니은 지문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제가 여기 타자를 쳐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유권 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 병이 유권 대리를 주장한 경우에 그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아마 전원 합의체 판례일 겁니다.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고 표현 대리는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듯 하지만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로서 유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은 그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이 주장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을 지문입니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때에는 병은 의뢰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무권 대리가 있을 경우에 본인인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여기서 보면 매매계약에서 갑이 본인이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무권 대리가 하니까 무권 대리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본인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는 본인 갑이 무권 대리를 증명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이 그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는 갑이 대리권 없음을 증명해야겠죠. 그래야만이 이 상대방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겠죠.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 지문을 보면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갑이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본인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는 갑이 그 무권 대리인 의뢰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지문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이요.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법률행위에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그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이 있다고 하면은 그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붙은 경우입니다. 조건이 있거나 기한이 붙은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을 경우에 조건 성취의 효과입니다.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즉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법률의 행위의 효력이 생깁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지 조건이란 예컨대 예를 들어보면 교과서에는 다른 예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임의로 지금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내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갑이 1억을 주겠다는 것은 증여의 의사표시입니다. 증여라는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죠. 을이 승낙을 하면은 법률행위로서 증여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즉시 1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이라는 조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증여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의 증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는 안되고, 이 증여가 정지하고 있다가 학위를 취득하면, 즉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증여하겠다는 거. 즉 학위 취득 전까지는 증여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있다가 학위를 취득하면은 비로소 증여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다음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제가 있으니 해제조건이 성취하면은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잃는다. 그때로부터, 소급하지 않고 그때로부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너에게 원룸을 하나 주겠지만 내가 올해 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원룸을 나에게 도로 반환해야 한다 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증여, 이 반환을 한다는 얘기는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겁니다. 해제한다는 조건. 원룸 증여 계약이지만 조건인 불합격, 중개사 불합격이 성취하면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해제 조건부 증여입니다. 불합격은 증여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그 법률행위, 여기서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문을 다시 봅니다. 이제 1번 지문 보면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불능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정지 조건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정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그런 조건이라면은 더 이상 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필요가 없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 맞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았어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기성조건 할 당시에 그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정지조건에서는 정지조건이 성취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지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불능한 조건이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불능 조건이 붙은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즉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한 조건입니다. 법률행위 당시에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해 있었던 거죠.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한 조건으로서 해제조건이 성취하면은 무효인데 효력을 잃는데 이미 법률행위 당시에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좀 어폐가 있는데 해제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을 잃게 되죠. 무효가 아니고 효력을 잃는데 이미 법률행위 당시에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것은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존재하는 자가 증명해야겠죠. 조건이 성취하거나 또는 불성취하거나 하면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의 조건이 성취하거나 또는 불성취하거나 할 때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받기 때문에 조건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면요. 이걸 좀
중개사 시험 문제 이 정도까지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용어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있습니다. 갑이 채무자의 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금전 채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억 원 금전 채무가 2월 1일 2021년 2월 1일까지 갚아야 한다. 2월 1일 날 갚아야 한다. 변제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는 겁니다. 채무자가 2월 1일까지는 안 갚아도 되니까요. 1월 31일까지는 안 갚아도 되니까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 갑이 금전 채무자인데 몇 년 몇 월 몇 일에 변제라고 하는 채무라면 그 변제기 즉 이행기는 기한입니다. 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그 기한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특약을 조건부로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조건부 법률행위 나왔죠.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판례에 의하면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의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어느 것인지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 게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지문이 틀렸죠. 그 다음에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란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느 기한까지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종기가 도래하면 그 법률행위는 그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48번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어떤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거나 또는 무권 대리 행위처럼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추인입니다. 지문을 보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 통정허위표시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면은 이거는 무효가 되지만은 추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무효입니다만 통정한 허위표시라도 추인을 하여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이라면 취소 사유가 있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가 있지만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 완전하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무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였다면은 그러한 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 본인에게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효한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 추인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취소 사유가 있죠. 취소 사유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나 허락이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하면 취소 사유가 있지만
미성년자 본인이 성년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을 하여 그러니까 미성년자 본인이 성년자가 되어가지고 추인을 하거나 추인할 수 있고 아직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안 됐지만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여 매매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추인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 허가를 잠탈할 목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는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총칙에서 무효 사유 다룰 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법리를 다루게 됩니다. 그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여기 한번 더 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거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추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효와 취소 구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를 물어봤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은 무효이죠. 조건부 법률행위로 증여계약인데 그 조건이 불법이면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사기는 취소 사유이죠. 그러니까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무효입니다. 취소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임대차 계약이 무슨 뜻인가? 이거는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 행위이므로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란 예컨대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임대차 목적물 전체에 불능 사유가 있다면은 임대차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입니다. 무효입니다. 불능이고 무효이죠. 예컨대 계약 당시에 이미 완전히 붕괴되어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원시적 객관적 불능에 의한 무효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무효란 거죠. 객관적이란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관적은 심리적, 객관적은 물리적이고, 물리적.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주택 자체가 없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불능이죠.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요. 건물 주택이 아니고 건물이군요.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50번 지문은 좀 복잡하죠. 이게 50번 요 지문은 대법원 판례를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이 판례를 지문으로 만들어 출제한 겁니다. 2017-3499 판례입니다. 이게 최신 판례가 2017년 판례가 2020년 그러니까 3년 후에 중개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례를 읽어보면은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를 해가지고 권리가 이전되려면 그 처분 행위를 하는 자가
권리가 있거나 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편의상 줄튀기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란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추인을 하는 것도 추인 이렇게 무권리자가 처분했는데 권리자가 본인이죠.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사책자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는 겁니다. 사책자치 원칙 허용.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이제 이 추인의 요건이죠.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그 권한 없이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권리자가 그 무권리자에게 추인을 하거나 또는 그 권리자가 거래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무권리에 대해 무권 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 유사하므로 무권 대리 추인과 유사하므로 무권 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권 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기 보면은 대출 계약 했죠. 그 다음에 건저당 설정 계약 했죠. 설정 계약입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건저당 설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대출까지 받고,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소급하여, 이 소급이 중요합니다. 소급효가 있다는 거죠. 소급. 추인의 효과가 소급한다는 겁니다. 소급한다는 것은 계약 당시로 추인을 할 당시가 아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계약 당시로 소급한다는 거죠. 라는 판례를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급한다고 했으니까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답 먼저 보죠. 틀린 것인데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지금 무권한자인데 처분행위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닌가요? 이게 아니네. 여기가 나왔습니다. 갑은 X 토지의 소유자, 을은 갑의 모친인데 병은행과 공모하여 대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건저당 설정 계약서를 갑 명의로 이조 하여 X 토지에 관하여 병 앞으로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고 1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무권리자입니다. 을은 무권리자, 무권한자, 갑은 본인 권리자, 갑이 권리자이고 을은 무권리자, 그 다음에 병은 은행, 갑을병이 나왔죠. 이게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무권 대리권과 비슷합니다.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대리 행위의 상대방, 비슷하죠. 구조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을이 대리인, 을은 대리권도 없고
또 을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대리권도 없고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러한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갑은 대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한 바도 없고 따라서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병명의 근저당 설정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갑은 소유권자로서 소유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해 배제는 등기 말소 청구겠죠. 근저당권은 이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해 배제는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방해 배제가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방해 배제 청구권.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의 대출 계약은 무효. 맞죠? 이게 무효가 맞죠. 병명의의 근저당 설정 등기도 무효.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아까 소급여 한다겠죠. 계약 당시로 소급합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시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지문입니다.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피담보 채무가 있죠. 1억 원이 지금 피담보 채무이죠. 1억 원. 1억 원 대출 받았으니까. 그런데 1억 원 말고도 피담보 채무는 1억 원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있으니까요. 이자가 있고 뭐 다른 것을 또 뭐 담보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조문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억 원 최소한 1억 원 플러스 이자는 피담보 채무입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을이 대출 계약으로 금전을 부당하게 이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을이 부당하게 이득을 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오늘 중개사 문제를 봤습니다. 아직도 말을 많이 더듬고 엉뚱한 단어가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제가 평소에 거의 말을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의 한 10년 동안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농사 지면서 농사만 지었는데 그래서인지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 더듬고 말이 느려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말하는 연습해 가지고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말도 빠르게 하는 그런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